자,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 배웠던 거 시험 범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처음 배웠었던 것이 국권 피탈기예요. 러일 전쟁부터 본격적으로 일본한테 우리가 먹히기 시작하는데 경수국치 때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고 표현을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많은 조약들이 체결이 돼요. 선생님 봤을 때는 물론 중요하지만 좀 잡다한 지식이고, 선생님은 좀 을사조약을 강조했었어요. 을사조약. 1905년인데 우리가 이때 뭘 빼앗기게 되나요? 그렇죠. 외교권. 그래서 일본한테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통치? 통감 정치.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초대 통감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제시대가 되면은 총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총독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총독이 정치하게 되죠. 통감. 초대 통감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안중근한테 사살되죠. 그 다음에 초대 총독은 때라우치라는 사람이에요. 때라우치. 그래서 이 때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것이 영화 암살이죠. 그래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고, 그래서 이 총독 정치가 10년대 실행이 되면서 일제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바보가 아니죠. 여기에 대한 저항을 했을 거 아니야. 일본이 이렇게 입을 탁 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먹어 들어오는데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이게 꿀 발라가지고 이렇게 있었을까? 아니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침도 뱉고 이쑤시개로 찌르기도 하고 일본에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항이 있지만 크게 개인적인 활동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저항을 합니다. 이재명, 이완용을 명동 성당 앞에서 죽이려고 했었었고, 나초 로기오, 오적 암살단, 장인환 전명훈 미국의 스티븐스 암살, 민영화는 자결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나요? 그리고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암살, 그리고 헤이그 특사, 네덜란드 헤이그에 우리의 사신들을 파견을 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었었죠. 또 뭐가 있나요? 황현 같은 사람은 아편 씹어 먹으면서 이제 절명시 쓰면서 자결한 걸로 유명하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학습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시간상 생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의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참고서에는 의병 활동 3가지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을미, 을사, 정미. 요 3가지 구별하는 것이 어떤 문제지도 다 나올 거예요. 을미의병. 을미사변이 원인이 되고 단발령이 원인이 되었죠. 을사의병. 을사년에 일어났잖아요. 을사조약이 체결의 의병이 원인이 되었고, 정미의병. 고종의 강제퇴위, 그다음에 군대 예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의병입니다. 특히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이 을사의병 일으켰었던 신돌석이랑 최익현 많이 강조했었을 거예요. 평민의병장 신돌석, 쓰시마 섬에 가서 단식 투쟁한 걸로 유명한 최익현.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의병처럼 무력으로 맞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장기적으로 힘을 키워서 싸우려고 했었던 애국계몽 운동도 있었어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신민회 하나 소개시켜줬을 거예요. 신민회 인사 중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신철했었던 이회영 선생님 강조했었죠. 그리고 시민활동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그 회사들 많이 세웠죠. 자기회사, 태극서관 이런 것들. 그래서 신민활동은 무력이랑 빠뜨렸네요.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무력이랑 실력 양성을 병행했었던 단체 신민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병 3가지 구별하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저항 구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국권 피탈을 해오는 이 과정 속의 저항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일제 강점기는 3시기로 구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제 시기는 이렇게 3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36년간 지배를 당했는데 여기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보통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요. 이때 무단 통치기라고도 하고
헌병 경찰 통치기, 문화 통치기, 민족 말살 통치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눕니다. 요 두 시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사건 아주 중요했었죠. 우리 민족이 저항했었던 3.1운동.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강조했었을 거예요. 3.1운동의 영향 중에 하나가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주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착각하기 좋은 게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지휘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3.1운동 때 전국적으로 만세를 부르고 했지만 어떤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반감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독립운동을 지휘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는 해방 때까지 임시정부가 많은 활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제 시기는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서 공부하면 참 편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요 세 시기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교사가 칼 차고 다녀요. 요 시기죠. 교사가 칼이나 제보를 입고 다니는 시기. 그리고 태형 부활. 요 시기죠. 그리고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헌병 경찰들이 통치하던 시기. 이 헌병 경찰들은 즉결 처분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가 요 시대. 험악한 분위기. 그래서 3.1운동으로 저항을 하니까 일본이 겉으로는 유화 정책을 펼치죠. 목적은 겉으로 우리 민족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거였어요. 일본에 협조하는 친일파를 양성을 하고 뒤에서는 우리 민족을 아주 꼼꼼하게 옥죄해오는 그러한 문화통치기. 문화통치라는 표현도 좀 논쟁이 되고 있어요. 문화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뭐 총독을 임명하겠다고, 원래 총독이 항상 군인들만 임명됐었거든요. 무관만. 근데 문관 총독도 임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고, 언론의 자유를 표방했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만들어지지만 수시로 간섭을 했었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업교육과 초등교육에 치중돼 있었고, 그리고 헌병경찰제를 없앴어요. 그래서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지만 장비나 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폭 증강을 시켜서 우리 민족을 더 꼼꼼하게 옥죄오던 시기.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고 감시했던 시기가 요 20년대입니다. 자, 30년대는 여기 선생님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일본이 전쟁하던 시기예요. 전쟁. 그래서 공부한 친구는 알겠지만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하던 시기인데 이런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시기예요. 우리 민족성을 없애려면 어떤 것들을 할까요? 뭐 우리 말, 글 이런 거 금지시키고 창씨개명,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 그리고 일본 전쟁터에 우리 구인들을, 우리 사람들 끌고 가는 징병, 징용,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우리 조선 처녀들의, 어린 소녀들의 성적인 착취를 했었던 일본군 위안부. 선생님, 일본군 위안부는 좋은 표현이 아니라 그랬었죠. 그래서 SS, Sexual Slavery.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이 선생님이 옳다라고 했었어요. 요거 관련지어서 우리 보령에는 귀양사랑 소녀라고 하는 유명한 소녀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학습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내선일체 강요, 황국신민서사 암송, 뭐 궁성묘배 등등. 우리 민족성을 없애고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기가 요 시기라는 거. 그래서 요거 구별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탄생 2기, 일본군 위안부 3기, 교사나 관리가 칼이나 제복을 입고 다녀요. 요 시기, 태형부활. 그래서 이거 구별해서 정리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이때 우리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땅을 빼앗아 갖고,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쌀을 빼앗아 갖고, 이때는 우리나라 모든 거 빼앗아 가요. 이 전쟁 중에 전쟁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도 빼앗아 갖고 물건도 빼앗아 갖고, 그래서 인적 수탈, 물적 수탈. 사람 아까 나왔었죠. 징병, 징용, 일본군 위안부, 여자 정신대 근로령 이런 거에서 사람들 빼앗아 갖고, 물건으로는 총알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금속 같은 거,
그리고 쌀, 그리고 나중에 가축 이런 것도 다 빼앗아가는, 나중에 여성들의 성까지도. 그래서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전쟁터에 쏟아붓기 위해서 우리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던 시기 민족 말살 통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부분, 경제 부분 나눠서 한번 학습지 보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이걸 미리 필기를 하고 설명하려고 그랬었더니 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2학기 내내 배운 거 한 번에 정리하려니까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쌤이 지금까지 찍은 거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커트해 볼게요. 자, 일제 시기에 3대 학생운동 배웠을 거예요. 3대 학생운동. 자, 첫 번째가 여기 위에 있는 3.1운동 1919년. 그 다음에 20년대에 있었던 60만세운동 1926년. 그 다음에 20년대 말에 있었던 광주학생일운동 1929년. 그래서 쌤이 요 3대 학생운동 구별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3.1운동 아까 나왔었죠?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었고 주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영향을 끼쳤었고, 그래서 영향이 엄청납니다. 폭력이었나요? 비폭력이었나요? 원칙은 비폭력으로 원칙을 삼았지만 나중에는 폭력이 사용되기도 했었었고, 유관순 이야기,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등등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보세요. 60만세 운동, 3.1운동이 고종 황제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라면 60만세 운동은 순종 황제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에 좀 제한된 만세 운동이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쌤은 요거 되게 강조했었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열차 속에서 어떤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후쿠다, 일본 후쿠다가 조센지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박준채 선빵을 계기로 박기옥 있었고, 그 관련된 사람들 후쿠다, 박준채, 박기옥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전국으로 만세운동이 파급이 되면서 3.1운동 이후에 가장 규모가 컸던 제2의 만세운동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계기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잖아요. 학생의 날이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요새는 학생의 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이것을 이렇게 써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써요. 달력 보세요. 지금 11월 달이잖아. 11월 3일 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이 됐었던 날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학생 독립 기념일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학생 중심의 운동 요 세 가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우리의 독립전쟁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독립전쟁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흐름만. 10년대에는 선생님이 이회영 소개해줬을 거예요. 이회영 형제들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만주 삼원보 일대에 독립기지도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과 건설하고 수많은 독립군을 배출하는데 공헌을 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경술국치 직후에는 당장 전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20년대가 딱 되는 순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전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래서 봉오동 전투 우리 외웠잖아요.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 김자진 장군이 주역이었었죠. 물론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눈 것뿐이고 홍범도 장군도 청산리 전투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한 것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을 가했죠. 이것이 간도 참변이라고 했었어요. 또 뭐 자유시 참변도 선생님 잠깐 얘기해 줬었고, 최소한 이 두 개 정도 알아두고, 그래서 1920, 그다음에 30년대 전반기 때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일본 땅이죠. 한반도도 일본 땅이고,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갑니다. 이것을 만주사변이라 불러요. 1931년. 그래서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가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여기가 그 당시는 중국 땅이었잖아.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연합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습지를 보면은 좀 이상한 전투 명칭의 전투들이 나올 거예요. 영릉가, 흥경성, 쌍성보, 사도하자 이런 전투들. 좀 약간 명칭이 뭐 야시꾸리하다, 좀 익숙치 않다. 이거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일본에 맞서 싸운 전투라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선생님 지향이 좀 잡다한 지식은 제하는 건데 흐름 위주로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이런 야시꾸리한 전투에서 활약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만주사변이라는 거.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하죠. 하지만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끝내 만주는 일본이 차지하게 되죠. 선생님 쌍방향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여기 있던 독립군 부대들이 거의 중국 본토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소개해 줬을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조선 의용대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김원봉이 중심이 되었었죠. 김원봉. 그리고 여기 충칭. 충칭에는 한국 광복군이 있죠. 그리고 여기 나중에 조선 의용군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요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얘네들 이렇게 이동을 해요. 또 일로 합류하고 일로 합류하고. 자, 한국 광복군 사령관 우리 외웠어요. 지청천. 자,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은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우리 임시정부 하면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이동을 해서 여기에 멈추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국군이 한국 광복군인데 지청천이 사령관이었었고, 선생님이 하나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미국의 OSS랑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었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일부 이렇게 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지청천, 뭐 김구, 김원봉이 다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한국 광복군 지청천 사령관이었었고, 미국 OSS랑 국내 진공작전 했었고, 조선 의용대 일부가,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가 합류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근데 또 이중 의용대 일부는 요 위로 가가지고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이게 누구랑 같이 싸웠냐면 중국 모택동 아나요? 마오쩌둥. 나중에 중국 만드는 애. 걔네들이랑 같이 일본에 맞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 공산당이랑 우리나라의 의용대 일부가 가서 같이 싸우게 됐는데, 이때 개편된 것이 조선 의용군. 뭐 여담이지만 지금 뭐 소개하는 김에 나중에 광복을 이루고 나서 이 조선 의용군은 나중에 북한군으로 들어가고, 한국 광복군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시초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일본에 맞서 싸우던 독립군들이 서로 6.25 때 맞서 싸우게 되는 비극이 이 일제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슴 아픈 부분인데 우리는 이 한국 광복군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국 광복군 소개하다 보니까 임시정부를 빠뜨린 것 같아요. 임시정부. 그래서 임시정부 다시 한번 소개해 줄게요. 여기 3.1운동 계기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임시정부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상하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초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으로부터 상하이에서 활약을 하다가 연통제, 교통국 같은 거 운영을 했었었죠. 그런 비밀 창구를 통해서 군자금도 모금을 하고 상하이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쫓겨서 어디? 충칭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상하이 시기, 충칭 시기. 상하이 시기 초대 대통령 이승만, 연통제, 교통국 운영, 뭐 독립신문 발행, 뭐 외교 활동 등등등이 있죠. 근데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진다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었어요? 김구가 만들잖아요. 김구가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운영비도 없고 너무 재정난이 심하니까 동포들 집을 전전하죠. 그럴 정도로 아주 재정난이 심했는데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요걸 조직했죠. 한인애국단. 그래서 김구가 조직한 거. 그래서 우리 봉봉 트리오 누가 있었어요? 이봉창,
윤봉길. 그래서 이봉창은 일왕한테 폭탄 투척. 윤봉길 상하이에 온 일본 훈코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되죠. 특히 이 부분 선생님 강조했었을 거예요. 이걸 계기로 판타스틱을 외쳤었던 중국의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제스. 이때 장제스가 무슨 말 했나요? 중국 4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중국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윤봉길이 해냈다 하면서 판타스틱을 외치죠. 그러면서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에 엄청난 재정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이동하는 동안에도 장제스가 도와줘요. 그리고 충칭에 가서도 도와주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국군에 해당되는 부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한국 광복군이죠. 한국 광복군.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아까 얘기했었을 거예요. 한국 광복군. 지청천이 사령관이고 미국 OSS랑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지만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을 하면서 그 작전이 실행되지 못했었다. 이 부분. 그래서 상하이 시기에 한인애국단, 충칭 시기에 한국 광복군 구별해서 알아두고, 근데 이 한국 광복군, 아니 한인애국단은 이렇게 폭탄을 던지는 의료원 활동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항상 비교가 되는 게 뭐였어요? 의열단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김구가 조직, 김원봉이 조직. 그래서 여기 수많은 인원들이 있었죠.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김지섭 일본 왕궁, 그다음에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박재혁 부산경찰서. 지금쯤이면 암기가 됐겠죠. 한인애국단 이봉창 일왕, 윤봉길 상하이 훈코공원, 이걸 계기로 장제스의 지원, 그래서 쫓기면서 충칭에 갈 동안 지원해줬고 충칭에서도 한국광복군 조직에 기여를 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임시정부, 또 한국광복군, 한인애국단 관련 지어서 한번 정리를 해줬을 거예요. 이렇게 일제시대가 지나오죠. 그러다 45년 8월 15일 갑작스럽게 광복이 찾아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잠깐 교무실 갔다가 선생님이 교무실에 열쇠를 놓고 와서 선생님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열쇠 가져오고 나서 다시 찍을게요. 자, 이번엔 현대사예요. 현대사는 광복부터를 현대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를. 자, 8월 15일 광복이 찾아왔죠. 그래서 주된 핵심적인 연도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48년 5월 10날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50총선거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총선거에 따라서 우리 국회, 일대 국회, 재헌국회라고도 하죠. 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헌법을 제정해요. 그리고 이 헌법을 발표를 했죠. 이것이 48년 7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재헌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발표한 날이에요. 헌법. 특히 이 일대 헌법을 재헌헌법이라고 해요. 재헌헌법. 그 다음에 이 헌법의 근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도 나라를 선포하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불과 2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분필이 많이 풀어지네요. 그래서 이 383을 기준으로 북한이 남침을 하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해방된 지 5년 만에,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2년 만에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민족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면 광복된 지 딱 몇 년 만에 우리나라가 생겼어요. 딱 3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 중학교 졸업하는데 이 정도 연도는 잡다한 지식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그래도 고등학교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지금 4반에서 찍고 있는데 4반 아까 교무실에서 나올 때 4반 담임선생님이 이상한 미소를 띠셨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미안한 게 분필 쪼가리랑 이게 아까 깨끗하던 칠판이 하얘져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너무 미안합니다. 4반 선생님 미안해요. 자, 이어서 갈게요. 자, 광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죠. 초대 대통령으로 간선제로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자, 다 배웠던 거니까
이승만에서 우리 요거 배웠을 거예요. 발췌견, 그래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그리고 4.4.5입견,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한해서 3번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근데 더 욕심부리죠.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규탄하다가 학생이 실종되었죠. 그래서 눈에 체류탄을 박힌 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 둥둥둥 떠다니는 거 수업 때 배웠어요. 누가 죽었나요? 그렇죠. 김주열 군이 죽었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시위가 확산이 되고 초등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했었다 그랬죠. 언니, 오빠들에게 총을 겨누지 마세요. 사탕 물고서 데모하던 그러한 시기. 나중에는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하고서 현수막 들고 거리로 지식인인 대학 교수들이 뛰쳐나오죠. 이쯤 돼서 이승만이 하야했던 이 일련의 사건을 뭐라 불렀어요? 그렇죠. 이 사건을 4.19 혁명이라고 불렀죠. 4.19 혁명.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6.25 전쟁도 이승만 때 있었고, 6.25 발췌견, 4.4.5 입견, 3.15 부정선거로 시작된 4.19 혁명. 우리나라 최초이자 교과서 기준으로는 현대사에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혁명은 4.19 혁명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6.25 전쟁 덕택이 아니죠. 6.25 전쟁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황폐화돼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거지 국가가 돼요. 거지들도 실제로 많았었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기야. 이때 미국이 남아두는 잉여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주게 되죠. 무슨 산업? 그렇죠. 삼백산업. 이때 삼백산업이 성장하게 되죠. 3가지 흰색을 미국이 공짜로 원조해줘요. 이 3가지가 뭐였어요? 밀, 면화, 설탕. 그래서 공짜로 준 이것을 우리 정부가 친한 기업들한테 나눠주게 되죠. 이 기업은 이것을 거의 싸게 인수를 받아서 가공해서 팔게 되는데 이 사람들 회고록을 보면은 돈을 번 게 아니라 거의 긁어 모았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엄청난 혜택 속에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게 됩니다. 이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이 원래 제일제당 이런 거, 곰표 밀가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성장한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기업 중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삼백산업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참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도와주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때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일단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장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그다음에 혼란도 있었고 구파 심파 나눠서 지들끼리 싸웠고 그러다가 통일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불과 1년 만에 권력을 내놓게 되죠. 5.16 군사정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군사정변. 그래서 별 2개의 박정희 소장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까지 박정희라 했지만 원래는 2년 동안 군정을 해요. 군정. 바로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군인 신분으로 여러 가지 업적, 일들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군복을 벗고 63년도에 대통령이 되어서 18년 동안 장기 대통령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가 좀 길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공부를 해요. 첫 번째 시기랑 유신헌법 시기. 이 첫 번째 시기, 대통령을 계속 하고 싶어. 또 그 당시 과제가 뭐냐면은 너무 배가 고픈 시기예요. 6.25 끝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물론 미국이 삼백산업이라 해가지고 도와주긴 하지만 너무 가난하단 말이야. 그래서 배불려 주면은 인기가 있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은 하지만 어떤 자금, 경제발전 자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선생님 그냥 크게 3개 상식적으로 알려줬을 거예요. 자, 한일 국교 정상화. 일본과 이제 광복 이후에 관계가 단절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꼬우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돈을 좀 얻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면서 또 돈을 벌었고 그리고 서독 같은데 광부, 간호사 이런 분들 보내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포항제철소 이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또 산업화에 시중하다 보니까 농촌이 너무 소외된 부분도 있고 낙후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농촌 잘 살기 운동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때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이 많이 도발도 해와요. 그래서 뭐 푸에블로 납치 사건, 그리고 뭐 김신조 사건, 요건 1.1 사태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요때 선생님이 문재인 얘기해 줬잖아요. 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 문재인 현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 납치 사건. 그래서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해 오던 뭐 김신조는 대놓고 박정희 목을 따러 왔수다. 여기에 영향, 선생님 다른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요 첫 번째 시기 때 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발표한 계기 중에 하나가 요 직전에 김대중이랑 박정희랑 대통령 선거가 열렸었어요. 근데 DJ가 의외로 인기가 많고 엄청 선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긴장을 하게 돼요. 다음번에 DJ랑 붙었을 때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또 이런 논리도 펼쳐요. 경제 성장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또 북한이 도발해 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오는 이 안보가 위협받던 이 시기에 경제 성장도 마무리하고 제가 대통령 한 번 더 하면은 기회를 주신다라면은 참 일꾼이 되어서 경제 발전과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되죠. 그리고 헌법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 헌법이 유신헌법, 독재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수업 때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 유신헌법 대통령 어디서 뽑았어요? 체육관에서 뽑았다 그랬잖아요. 유신헌법. 그래서 간선제가 핵심이었었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고 임기 6년이고 몇 번 계속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긴급조치권이라 해가지고 반대 세력 수청할 수도 있었고 탄압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간접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었고 이러한 독재적인 부분 되게 강조했었어요. 또 여기에 반발해서 저항했었던 사람들도 얘기해 줬었죠. 대표적인 게 뭐 김대중 일본에서 활약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납치당해서 죽을 뻔한 고비들. 김대중의 죽을 뻔한 고비 3번 선생님이 수업 때 한번 얘기해 줬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도 얘기해 줬었죠. 장준하 의문사 당했던 등산하다가 실족사를 했는데 나중에 무덤 파보니 여기 망치로 맞아서 죽었던 장준하. 박정희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박정희 과거를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100만인 서명도 받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 헌법을 바꾸기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그리고 3.1 구국선언 기억나죠? 명동성당에서 미사하다가 3.1 구국선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라는 거. 이랬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가 언제 무너졌었어요? YH 무역 사건 기억나나요? YH 무역 사건. 요걸 계기로 YS 제명시켜버리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고 이걸 계기로 부산 마산에서 난리가 났죠. 김영삼의 텃밭이었던 이 사람들, 경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큰 도시였던 부산 마산에서 유신헌법에 저항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죠. 이 부마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이라고도 해요. 이거에 대처하는 거 두고서 차지철, 김재규, 박정희 내부 갈등이 있으면서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가 쏜 총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을 11.6 사건이라고 불러요. 79년 선생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뜻깊은 해예요. 선생님이 79년 4월 9일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1살 때 누워서 기저귀 타고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 속보가 나오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대. 선생님 그 충격으로 기저귀 오줌 2방울 찌렸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기저귀 찢어버렸는데 잘 찢어지지도 않고 오줌 2방울 찌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그때 기저귀가 하기스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선생님 이때 우리 아버지 군인이었어요. 직업 군인. 전방했는데 북한이 먼저 알았나 봐. 북한의 군인들이 먼저 야 니들 박통 죽었대 라고 비아냥대던 그런 소리를 선생님 아버지가 들었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죽임을 당하는, 총에 맞아 죽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니 11.6. 이 조사를 누가 하냐면 박정희가 키워줬던 정치 군인이라 할 수 있는 전두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해를 했었던 김재규 잡아다가 사형 때리고 권력을 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끝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2 쿠데타. 이때 전두환, 노태우가 등장하죠. 얘네들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개인적인 사조직이 있었어요. 하나회라고 하는. 그래서 육군 내 이 하나회를 통해서 쿠데타를 모의를 했었었고 끝내 실행한 것이 12 쿠데타.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런 세력들을 뭐라 불렀냐면 신군부라고 불렀어요. 신군부. 네, 맞아요. 뉴. 새로운 군부다. 박정희 시절 때 이때 얘네들도 군인이었죠. 그래서 이 군부랑 구별하기 위해서 신군부란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명명했었죠. 그래서 신군부가 등장을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 박정희라고 하는 물론 업적도 엄청나지만 독재한 부분도 있잖아요. 독재자가 죽고 민주주의가 좀 찾아오나 했더니 또 다른 빡빡이 전두환, 노태우가 등장한단 말이야. 군인들이 또 등장했어.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80년 5월은 이런 신군부 등장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의 욕망이 막 들끓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서울의 봄,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시위가 있었고 이 연장선상에서 한 도시가 사건의 중심이 되죠. 80년 5월 18일 광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쌤이 영상 보여줬을 거예요. 잠깐 나중에 1시간 별도로 수업도 하겠지만 힌츠펜터라고 하는 독일인 기자가 들어가서 영상 촬영한 걸 통해서 나중에 진상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쌤 되게 상당히 가슴 아픈 한국인이라면 이 5.18에 대해서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5.18 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짓밟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선생님 수업 때는 상락했지만 대통령 2번 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되었다가 헌법을 바꿔요. 그래서 8차 개헌인데 간선제로 임기 7년짜리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간선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7년 동안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머리 회전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라고.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르면 머리털이 다 날아갔겠어요. 그래서 강경책과 온건책을 적절히 잘 병행했었던 전두환. 강경책, 언론 길들이기 얘기해줬죠. 메인 뉴스, 9시 뉴스. 9시만 땡 되면은 첫 멘트가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엄밀히 말하면 이땐 각하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땡, 전두환 각하께서는 9시 땡, 전두환 각하께서는 첫 멘트가 전두환 각하의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뉴스를 땡전 뉴스라고 불렀대요. 땡전 뉴스. 그래서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들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사에 이렇게 쪽지를 줬어요. 보도지침이라 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고 보도지침, 가이드까지 해줄 정도로 언론. 근데 전두환뿐만 아니라 웬만한 모든 대통령들은 언론하고 친하고 싶거나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건 내보내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컷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겠죠.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대놓고 그런 것들을 행했었고 나쁜 짓을 했죠. 자, 그리고 기업 길들이기. 기업들한테 이렇게 막 돈을 삥 뜯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구속될 때 보니까 막 몇천억 해먹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국제그룹이라고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 국제그룹. 이런 부분, 삥 뜯는 부분에 비협조적이었던 국제그룹이 날아가 버리죠. 엄청난 그룹이었는데 여러분 이름도 모를 정도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뭐 삼청교육대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뭐 강원도 뭐 군대 훈련장 가가지고 뭐 목봉체조 시키고 사람 만든다고. 근데 이 와중에 사람들도 좀 죽었고 또 악용이 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전두환 체제에 저항하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거기서 훈련시키고 가끔 죽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거 추려가지고 고등학교에서도 뭐 주먹 쓰고 좀 조폭 행세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름 써가지고 많이 나오면은 거기 보내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삼청교육대 이런 거 있었고 강경책. 자, 온건책. 온건책 교수님 좀 많이 얘기했었죠. 3S, 뭐 섹스, 스크린, 뭐 스포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거 이유 없이 막 선생님 수행평가 때 물어보니까 이유 없이 막 생각도 없이 막 답변을 했을 텐데 왜 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섹스, 뭐 말 그대로 섹스 이걸 뭐 활성화시킨 게 아니라 어떤 유흥산업, 밤문화, 술 마시고 뭐 이성 끼고서 놀고 마시고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좀 자유롭게 허용을 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요. 이거의 일환이죠.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시키고 그리고 스크린, 영화 개방통해서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게 해줬고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 프로씨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놀고 마시고 끼고 놀면서 볼거리들 만들어지고 놀거리 만들어지고 이런 거 왜 했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한 거예요. 전두환 씨 자체가 광주에서 피를 흘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대통령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광주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부분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놀거리 던져주고 관심을 그쪽으로 돌린 거죠. 물론 의도는 아주 불순하고 나쁜 짓이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영향도 있었죠. 뭐 프로 야구 같은 경우 선생님도 프로야구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 어느 팀 좋아할까요? 참고로 선생님이 어렸을 땐 체육 특기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축구부로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고 야구부로도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어요. 선생님 만약에 야구부로 갔었다라면은 선생님 아마 류현진 알죠? 류현진이 인천에 동산고등학교 나왔는데 아마 선생님 거기서 야구부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류현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막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선생님 만약에 야구부 했었으면은 지금 선생님 저기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투수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류현진 선생님한테 싸다고 맞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것도 실력이야 하면서. 근데 선생님이 야구부는 가지 않고 축구부로 갔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선생님 축구 되게 못해요. 단지 그 당시 때 키가 컸었고 지금 선생님이 키가 179인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또 스피드도 빨랐어요. 막 한 11초 때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키 크고 발육이 빠르고 스피드가 있으니까 축구하러 갔었는데 웬걸 그때 이미 다 큰 거였어요. 발재간이 없더라고. 그래도 축구를 선생님이 또 계속 했었으면은 이천수, 뭐 김남일, 인천에 부평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활약을 했었을 뻔했는데 나의 길은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선생님이 빠르게 포기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그때 포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적성을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역사교사도 재미있긴 하지만 선생님 장차 제2의 진로로 선생님 뭘 꿈꿀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튜버가 또 재미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맞아요. 눈치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줌바 강사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뒤에 선생님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딴 데로 샜네요. 어우, 3S.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 교복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뭐 이런 거. 선생님 그리고 또 국풍 80일도 얘기해 줬었죠? 81년 5월 달 당연히 뭐가 기억나냐면 지웠네요. 5.18 1주년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광주를 연상한단 말이야. 오늘 5월 18일이네? 맞아. 작년 이맘때 광주 피바다 되고 난리가 났었지. 맞아. 전두환 살인정권이었었지. 이런 부분이 전두환이 싫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희석시키고 관심을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풍 80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 때 대규모 축제를 서울에서 열었었다고 해요. 물론 선생님도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영상으로 봤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경책과 온건책, 보통 채찍과 당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두환이가 잘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 안 했는데 프로야구 선생님 해태 타이거즈 되게 좋아했어요. 가난한 해태 타이거즈, 헝그리 정신의 대명사. 돈은 없지만 사람들이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이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승도 많이 했었고 뭐 선동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종범이나 김성환 선수 좋아했었는데 왜 선생님이 해태를 좋아했냐면 광주가 좀 불쌍했단 말이야. 5.18 때 핍박당하고 다른 도시로부터 왜곡된 정보 때문에 뭐 간첩의 선동에 노란한 도시라는 표현도 듣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을 광주 사람들이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한테 많이 투영을 했었대요. 또 하필이면 또 가난해. 그러니까 이 헝그리 정신과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그런 광주 시민들의 어떤 바램과 기대를 이 선수들도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었대요. 그 당시 부자 구단이 지금도 부자지만 삼성. 거기는 뭐 좀만 잘해도 보너스가 막 엄청나게 현금으로 주는데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은 우승 밥 먹듯이 해도 막 보너스가 뭐 우스개로 해태 제과 과자 선물 세트 이런 것들 우스개이지만 선동열 우리나라 최고 투수였는데 야 너 월급 연봉 좀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야 네 연봉 올리려면 브라보콘을 몇 개 팔아야 되는지 알아? 라고 할 정도로 우스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가난했던 기업이죠. 끝내 97년 IMF 때 이 해태라는 기업 자체가 도산하게
하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해태 타이거즈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가 되죠. 물론 선생님은 지금도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청도 팀인 하나 이글스. 공통된 점은 올해도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점.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해태 말고 기아 타이거즈랑 하나 이글스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여담입니다. 자, 전두환 시기에는 선생님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87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권인숙 여대생 성고문 당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를 성고문하는 정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었어요. 또 박종철 얘기해줬죠. 서울대를 다니던 박종철 데려다가 선배 어딘지 불라고 했지만 버티다가 물고문 받다가 죽은 박종철. 박종철 하면 떠오르는 표현이 있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 라고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유명한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했었던, 주인공은 아니죠, 잠깐 등장했었던 박종철. 요건을 계기로 현재 헌법인 간선제를 뭘로? 직선제로 바꿔야 되겠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우리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이 뭘 꺼낸다 그랬어요? 이걸 꺼낸다 그랬죠. 이 헌법을 바꾸자라는 이 요구에 4월 13일 날 호헌 카드를 꺼내야 된다 그랬죠. 호헌,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건 말은 거창하게 헌법 수호지만 이 간선제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간선제를 지키겠다라는 것은 자기랑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노태우 씨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고수한 거죠. 이쯤 되니까 또 시위가 격해지고, 이 와중에 시위 도중에 한 사람이 연세대 티를 입고, 연세대생이었죠. 시위 도중에 체류탄을 맞았는지 딱 맞고 눈에 동공이 풀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셈 영상에 나올 거예요. 누가 죽었나요? 그렇죠. 이한열 군. 이한열 씨가 이때 죽게 되죠.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명동성당 얘기도 해줬었죠. 데모를 하던 대학생들이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경찰들이 들어가지 못해. 종교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들어 누워요. 들어 누워가지고 대학생들 잡아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선생님 천주교 신자인데 이때 김수환 추기경 되게 멋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명동성당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까 선생님 처음에 여기 이 당시 때 저항했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재명은 지금 경기도 도지사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떠오르겠지만, 역사 속에 이재명은 여기서 명동성당 앞에서 이재명을 피습하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었던 우리 이재명 의사 기억해줘야죠. 근데 현대사에서의 명동성당은 지금 하고 있는 게 6월 민주항쟁이거든요. 6월 민주항쟁 때 대학생들을 보호해주던 민주화 투쟁의 성지가 명동성당입니다. 그래서 막 이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6월 10일을 기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요. 직선제 하라고. 이때 나왔던 구호 기억 좀 해주세요. 독재, 타도, 호헌철폐. 여기서 호헌철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없애라. 한마디로 이거 없애고 직선제로 바꿔라. 독재, 타도, 호헌철폐. 호헌철폐라는 단어는 이때 6월 민주항쟁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중에 농담을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독재, 타도, 호헌철폐. 야, 생각해봐. 서울역 광장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독재, 타도, 호헌철폐. 버스기사들도 동참했다니까. 택시기사들도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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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교회에서도 좀 땡땡땡땡땡땡. 스님들도 똑똑똑똑똑똑똑.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래서 빌딩에서도 회사원들도 이렇게 넥타이 탔잖아요. 넥타이를 찬 채로 막 응원도 해주고 거리로 같이 뛰쳐나오기도 하고. 선생님 수업 때 자세히 소개는 안 했지만 넥타이 부대도 같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넥타이 부대들은 과거 80년 5월 달에 광주를 경험하고 기억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죠. 그래서 5.18은 이때 실패로 끝났지만 6월 민주항쟁 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당시 대학생들이 이때 회사원이 되어서 넥타이 부대로 6월 민주항쟁 때 같이 하거든요. 영상 보면은 아주머니들도 여성들도 버스 기사들이 빠방빵빵빵 하면은, 물론 음은 이거는 2002년 월드컵 때고 빠방빵빵빵 하면은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응원해주고 그랬었대요. 박수도 쳐주고. 이때 대학생들만 보통 데모를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시민들도 같이 독재, 타도, 호헌철폐.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죠. 그래서 전두환이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후보로 하여금 발표를 시켜요. 이거를 6.29 선언이라고 불러요.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겠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죠. 이것이 몇 차 개헌 헌법이에요? 맞아요. 몇 차냐면 선생님 수업 때 강조했었던 9차 개헌 헌법이에요. 이게 현재 헌법이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5년 몇 번? 한 번. 그리고 누가? 국민이 직접 직선제. 그래서 이때 이래로 뽑힌 대통령들은 다 이 헌법에 의해서 뽑힌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노태우가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노태우도 임기 5년 한 번밖에 못했고 직선제로 국민들이 뽑았죠. 현재 대통령, 현재 진행형이라서 선생님 쓰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5년밖에 못해요. 좋든 싫든. 그리고 한 번밖에 못해요. 그리고 국민이 직접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40년 됐나요? 몇 년이요? 87년. 거의 한 33년? 상당히 오래된 헌법이죠. 그래서 이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러한 논의들도 있어요. 쌤도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4년 단위로 2번까지 할 수 있게. 뭐 이번에 트럼프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4년만 하고 한 번 바꾸고 계속 잘하면은 뭐 2번 연속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식으로 우리도 이 연도 같은 경우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직선제헌법으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죠. 노태우, 선생님 개인적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신군부라고 같이 묶이는데 개인적으로 노태우는 선생님이 전두환보다는 덜 미운 것 같아. 선생님이 얘기했었나요? 선생님 유튜브 보세요. 그 대전 현충원 간 거. 거기 대전 현충원에 무덤이 이렇게 4명의 무덤을 쓸 수가 있어요. 국가 원수. 쉽게 말해서 대통령 무덤을 4개 쓸 수 있는데 지금 하나만 찼어요. 여기에 누가 묻혀 계시냐면 최규하. 이 사람. 그래서 3개가 비어 있는데 선생님 아버지가 대전 현충원에 계시기 때문에 갔다가 한번 구경을 왔는데 최규하 무덤이 있고 이게 찍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 가족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두환 대통령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죠. 근데 나라를 구한 영웅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5.18 때 이것을 진압한 부분이 그 사람 그 분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 특정 지역, 선생님 유튜브에는 특정 지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당히 5.18에 대해서 되게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욱 했는데 전두환 물론 잘한 점도 있었겠지만 잘한 점 있죠. 그때 그 당시 경제 호황이었어요. 3조 호황이라 해가지고 역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도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물가가 싸가지고 아주 먹고 살기 좋았었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호황기가 전두환이었었지만 정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가 아쉽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선생님도 궁금해요. 전두환 노태우가 죽었었을 때 뭐 대전 현충원이나 뭐 서울 현충원에 묻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요 분은 그래서 선생님 뭐 말은 못했지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어르신이기 때문에 좀 잘못된 정보도 가지고 계시고 편견도 가지고 계셨다는 점. 근데 선생님 요 둘 중에 노태우 씨는 그래도 선생님이 용서가 될 만한 점은 자식은 잘 키운 것 같아요. 특히 아들. 딸도 잘 키웠어요, 보니까. 아들이 5.18 묘지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했어요. 물론 액션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액션 시도 자체가 선생님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두환 씨가 그러는 건 못 봤고 자식들이 그러는 건 못 봤는데 노태우 씨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고 하죠. 얼마 뒤면 언젠간 돌아가시겠지만 이 자식,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5.18 묘역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선생님 2번인가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이게 액션이든 진심이든 선생님 그 시도 자체에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데 여기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이죠? 29만 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전두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노태우 씨, 돌이켜보니까 노태우 씨도 업적이 좀 있어요. 선생님 프린트에 북방 외교라고 써놨죠? 북방 외교. 북쪽하고 이거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외교를 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헝가리, 뭐 소련, 중국과 수교를 했고
또 북한하고도 관계 개선에 모색을 해서 유엔에 남과 북이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에 연장일 수 있지만 88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을 성대히 잘 치렀죠. 이때 규모가 역대급이라고 해요.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까지 같이 가담하면서 성대히 잘 치렀고 우리 역대급 성적 4위에 오르는 어떤 성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때 쌤이 얘기했었죠. 유튜브 영상 나올 거예요. 개막식 때 성화, 봉화, 성화인가요? 성화 불을 피웠는데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풀었었죠. 비둘기 날아가다가 따뜻하니까 여 인근에 앉아가지고 막 불 쬐고 있는데 그게 라이브로 전 세계인들한테 나갔단 말이야. 근데 비둘기들이 막 거기 막 이 불타오르는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을리기도 하고 타 죽는 모습이 통구이가 되는 모습이 전 세계인들의 생방송으로 방영이 돼가지고 충격을 받았었다라는 약간 오버된 농담도 있죠.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영향을 끼쳤어요. 이 뒤로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개막식 때 성화가 불타오르는 거 이제 금지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우스개 참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전 세계인들이 다 쳐다보는데 비둘기가 통구이가 되는.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도 유튜브에서도 이제 말실수를 약간 발음식으로 그랬는데 굴렁쇠 소년 여러 일화들 있죠. 노래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라라라 자자자자자 그 당시 주제곡 선생님이 얼핏 듣기로는 그 노래를 불렀던 코리아나였네요. 그 2세들도 가수가 됐다라는 걸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굴렁쇠 소년도 연예계에 잠깐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뭐 얘기하고 싶었냐면 호돌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호돌이 그 당시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호돌이 막 그랬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국민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 항상 그렸었던 것이 이 호돌이 마스코트였었죠.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보령 지역에도 호돌이 동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야. 기억이 날 듯 말 듯하죠. 우리 보령에 이 호돌이 동상이 어디 있을까요? 아는 친구는 댓글로 한번 가장 먼저 단 친구 선생님이 사랑의 키스 사랑의 키스가 아니고 사랑의 잉크를 한번 하트를 날려줄게요. 원한다면 먹을 것도 준비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자 호돌이 저 요 아래 링크 유튜브 아래 링크 보면은 선생님이 사랑하는 정우가 올린 링크 하나 있어요. 개막식 동영상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촌스럽지 않아요. 몇십 년 전인데 멋있어요. 자, 노태우 뒤를 이어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됩니다. 인기가 엄청났어요. 새한국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또 업적 많아요. 금융실명제.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검은거래를 막았었죠.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역사 바로 세우기. 조선 총독부 폭파. 이 총독부 건물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잖아. 이것이 일제식민지의 잔재인데 이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용도로 바뀌어 쓰다가 이때까지 그대로 있어. 또 하필이면 또 이때 일본이 독도 가지고 엄청난 막 속된 말로 막 깝쳐요. 독도 가지고 엉뚱한 망언을 해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새끼들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넣겠어 이런 말을 한 걸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총독부 건물을 폭파 한 방에 확 날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폭파시키고 시간을 두어서 해체 작업을 하죠. 이때 확인이 정확하진 않는데 일본이 그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분해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했었다라는 이런 썰도 있어요. 선생님 그것까지 확인 못 해봤는데 그래서 총독부 건물이 이때 없어지고 참고로 요 이렇게 있는데 요 뚜껑 있죠. 요 지붕 부분 지금은 요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쪽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남아있는데 이게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의 주장 중에 하나래요. 대학교 교수님이 또 하필이면 또 일본 유학파 출신이에요. 아주 실력이 높은 아주 높은 일본의 대학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이분이 일본의 아주 수준 높은 엄청난 센 대학 뭘까요? 아는 친구? 맞아요. 와 세다 대학.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 있는데 선생님 아는 대학 교수님이 와세다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또 하필이면 또 일본 유학파기 때문에 요분이 말하니까 이분한테 친일파라고 막 뭐라고 했었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도 역사적으로 일본의 식민 잔재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건물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좀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친일파라고 본인을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했다고 막 흥분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던 요 분의 대학 강의 모습이 선생님 브랜드 떠오르네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영호 교수님이라고 선생님이 되게 존경하고 재밌게 여러 가지 일화 서산마의 삼존불도 요 분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뭐 단양 적성비, 문무왕릉 등등 엄청난 우리 문화재 관련된 유명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기사에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기사를 봐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천안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저 뚜껑. 그래서 일본인들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천안 독립기념관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기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현수막 들고 촬영했던 것도 선생님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 시험 끝나고 천안 독립기념관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총독부 폭파, 전두환 노태우 구속, 그리고 하나회 해체, 그리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뭐 이런 부분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었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이때 안타까운 부분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회리오가 침몰하기도 하고 회리오, 그리고 산풍 붕괴 사건 300명이 넘게 죽었죠. 그리고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건, 그리고 비행기도 추락하고 등등등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또 OECD 선진국 모임이란 곳에 가입을 하고 우리도 경제 선진국이다 해서 샴페인을 뻥 터뜨렸는데 웬걸 IMF가 초래되었죠. IMF. 그래서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기의 김영삼이 인기가 추락하게 됐지요. 그래서 김영삼 부분까지 했고 자 김영삼 씨는 그래서 IMF를 계기로 엄청난 인기도가 쭉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DJ가 되었는데 김대중이에요. 이 IMF를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금모으기 운동 이런 국민들의 동참 속에 극복은 했지만 후유증이 엄청나지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수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영화한 것이 국가부도의 날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지금 경제 시스템의 큰 틀이 그때 많이 만들어졌더라고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또 뭐가 있나요? 김대중 하면은 뭐니 해도 햇볕 정책을 빼놓을 수 없죠. 햇볕 정책. 근데 왜 햇볕 정책이라 불러요?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나그네가 있는데 바람이랑 해가 경쟁이 붙었죠.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고 싶어. 바람은 강하게 해가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데 나그네는 오히려 옷을 여미면서 안 벗죠. 그랬더니 태양이 야 나와봐 내가 해볼게 해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씌워주니까 스스로 옷을 벗죠.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인을 좀 개방된 사회로 끌어들여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요 햇볕의 이야기를 끌어오죠. 햇볕 정책. 근데 이 햇볕 정책에 어떤 물꼬를 튼 사람 중에 하나가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현대그룹. 지금은 현대그룹 창시자이기도 한데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죠. 초대 회장. 이 사람 호가 아산이에요. 아산. 지역 아산도 있는데 이 사람 호가 아산이에요. 우리 보령의 아산병원. 그 아산이 정주영 씨의 호를 따서 그런 거예요. 서울의 3대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 있잖아요. 이 아산이에요. 그래서 정주영 씨는 기업인이기도 하지만 마인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의료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공헌을 많이 했었죠.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경부고속도로 까는데도 엄청난 협조도 했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생님이 존경하는 기업인 중에 하나가 정주영 씨예요. 그 정주영 씨는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출신이에요. 북한에서 아버지가 소를 팔았대요. 소를 팔아서 70원이었나? 이 돈을 가지고 정주영 씨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회사를 이끌었는데 그것이 현대그룹이에요. 소 하나 가지고 이걸 우리 아버지 소 안 파나? 선생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이럴 기회가 없네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업에 수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소 팔아서 기업을 이끌었고, 그래놓고 이 소를 가지고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1,001마리, 한 마리를 가지고 1,001마리 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가 소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를 북한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가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요 연장선상에서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아지게 되고, 이 햇볕 정책 일환으로 2000년이었던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차. 최초. 우리 민족이 어디 갔나? 요때 남과 북이 분단됐잖아요. 48년도에. 그래서 48년에서 2000년 62년인가요? 62년 만에, 아니구나. 2026에 계산했으니까 52년 만에 남과 북의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난 거야. 쌤 대학생 때였는데, 이때 공부하다가 로비에 나와서 커피 마시는데 라이브로 TV를 통해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비행기가 있는데 이렇게 계단이 있고 우리 DJ 김대중 씨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 김일성의 아들이었던 김정일이가 나와 있죠. 옆엔 북한 주민들이 와 막 손 들고 있고, 그래서 김정일이가 요 아래서 막 박수를 치죠. 그리고 김대중 씨 딱 나와가지고 딱 흔들고 딱 내려오죠. 내려와서 김정일하고 딱 껴안고 뽀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서로 남과 북의 정상이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도 하고, 그저께 기사였나? 둘이 농담도 잘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 장면을 도서관에서 처음 보는데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먹진 않았고 눈물이 쫙 흐르는데, 와, 이 감정은 뭐지? 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북이 화해 모드가 자리 잡고 정상이 만나는 부분에서 선생님 이유 모를 눈물이 흐르는데, 이 감정이 무엇인가? 한민족이라면 이런 거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과 북의 정상이 수시로 만나지만 최초, 그래서 김정일을 만났어요. 이거를 계기로 여러 가지 남북, 6.15 선언도 하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남북 화해 협력 사업을 하게 되고, 금강산 사업은 지금 중단됐다 그랬죠? 중간에 관광객이 북한 군인의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되었고, 개성공단도 지금 중단되었고, 그래서 요거를 근래 재개를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개를 했으면 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재개가 안 되고 있고, 요걸 추진하는 회사가 있어요. 현대 아산이라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금강산 사업을 주도적으로 많이 해요. 호텔도 지었고 막 버스도 막 운행하고 막 그랬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한참 운행될 땐 잘 되는데 지금 중단된 지 한 12년, 13년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더군다나 여기 이끌던 사장이었나요? 회장이었나요? 요 분이 또 투신해가지고 또 자살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인 현정은 씨로 알고 있는데, 요 분이 지금 요 회사 이끌고 있는데, 요 금강산 재개가 된다라면은 요 회사 아주 행복해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몇 년 뒤에 재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그때 되면은 우리 한번 이 당시 강의를 떠올리면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런 것들, 또 이런 업적들이, 또 이런 햇볕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니까 노벨 평화상, 남북 화해에 기여를 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 김대중. 기억해줘야 되겠죠. 자, 김대중 뒤에서 노무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노무현은 근래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거 쓰지 않았어요. 또 행정수도 세종시 건립의 시작이 노무현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는 제대로 실현이 못 됐는데, 지금 몇십 년 지나서, 그건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다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이 다시 논의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충청도잖아요. 충청도 입장에서 이 세종시 되게 따끈따끈한 화두가 될 수 있는데, 요 시작을 노무현 씨가 던졌죠. 그리고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해서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노무현도 김대중 뒤를 이었기 때문에 2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때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만났잖아요. 노무현 때는 육지, 이 선을 건너서 기념 촬영하고 차를 타고 쫙 육지로 가서 만났었어요. 물론 이때도 김정일을 만났죠.
참고로 김영삼은 김일성과 만나기로 계획이 짜져 있었죠. 그래서 김일성, 원조 북한의 지도자이자 독재자 김일성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죽어요. 그래서 김영삼 입장에서는 김일성 만났으면 김정일을 만난 DJ나 노무현보다 더 부각이 될 수 있었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으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오히려 조문을 북한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조문 파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시끄러우니까 북한이 또 삐지기도 하죠. 그런 부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문재인은 워낙 근래 인물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진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간략하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지식 얘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했어요. 보다시피 선생님이 글씨를 잘 못 써요.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기 바라고 선생님 말이 좀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앞선 유튜브 영상 역사 같은 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은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복. 그리고 말로 해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오감을 이용해야지 암기가 잘 돼요. 잘 보면 여러분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친구한테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저절로 외워집니다. 선생님이 왜 힘든데도 여러분들 한 명씩 붙잡고 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겠어요. 최소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한 거 답변한 친구들은 최소한 그런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도 필요한데 암기 과목은 반복이 최고고 나름대로 오감을 이용해서 많이 듣고 말하고 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많이 생략을 했어요. 또 여러분들 보니까 잡다한 지식 외우는 데는 접하는 데는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압축을 해서 생략하고 흐름 위주로 얘기했어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를 알고 고등학교 간다라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고입 시즌이죠. 이제 곧 여러분들 남은 기간 잘 정리를 해서 원하는 고등학교 가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갔어도 한국사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히 현대사 부분은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좀 더 공부를 했었으면 하는 선생님 개인적인 역사 선생님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꿈과 진로를 잘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진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축구 선수 하려다가 잘 안 됐고 그러다 선생님 원래 이과였었다가 또 문과로 바꿨다가 지금 여기 있고 또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유튜버 이끌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줌바 강사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선생님도 궁금한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공부도 공부지만 건강 그리고 인성 앞으로는 인성이 뒷받침이 돼야지 여러분 뭐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이 너무 기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보니까 선생님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지금 막 평상시보다 1시간 넘게 늦게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의 행복과 선생님 안전을 위해서 이만 끊을게요. 자, 시험 공부 열심히들 하고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